새사연에서 강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개를 좀 해야 되나?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라고 있어요. 산별노조. 거기 정책연구소라는 거를 3개월 전에 만들었고요. 거기서 비상근 소장입니다. 거기서 하는 거는 주로 지금은 가계부채를 어떻게 다룰 건지, 어떻게 없는 사람들 가계부채를 어떻게 탕감할 건지, 좀 이따 이제 여기 세계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이라는 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이제 제가 하는 연구 테마입니다. 거기 연구소에서.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2005년도에 장하준 교수님이랑 쾌더나마 한경제라는 책을 썼고, 거기서 이제 뭐 진보 보수 양쪽을 다 비판했죠. 제가 보는 진보는 이제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었고,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었고, 또 이것도 다 여기랑 연관돼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 없고, 지금도 상당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EU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앞부분은 영국 얘기고 뒷부분은 그리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작년에 EU에서 탈퇴하자는 얘기가 본격화됐다가 막판에 그냥 그리스가 거의 항복에 가까운 아주 굴욕적인 협상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97년도에 맺은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 유럽에서 벌어진 일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겪었고 지금도 지금 경제가 피지 않고 이제 이런 거랑 같은 원리가 다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또 봐야 되는 겁니다. 10분이니까 시작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기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일주일 전부터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말로만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갖고 온갖 그냥 구글을 뒤져가지고 온갖 사진들 뭐 도표들, 그게 주로 누가 한 거냐면은 신문사에서 한 거니까 사실은 저한테 저작권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여기서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한테 클레임을 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한 100장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드 하나마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제레미 리피켄이라는 사람이 썼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제레미 리피켄이라는 미국 사람은 아마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와 희망과 꿈을 가졌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거기 살았고, 실제로 정확하게 산 건 한 8년 정도였는데,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독일이 통일된 직후였고, 네오나치가 등장하는 걸 제가 직접 봤고, 그리고 독일의 복지제도가 무너지는 걸 봤고,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도 봤고, 그러는 과정에서 유럽 공동체가 뜨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있는 독일에서도 이미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인권이라든가 노동권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항상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피켄처럼 이 유럽 공동연합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미국과 한국은 또 비슷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런지 그나마 그냥 무너진 유럽이 그나마 미국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유로피안 드림이라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유럽의 별이 하나 지금 뚝 떨어졌죠. 영국이 지금 탈퇴한 겁니다.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카메론 총리고,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보수당 내에서 브렉시트를 영국이 탈퇴하는 걸 주도했던 존슨인가 하는 사람. 이 사람 얘기는 EU에서 탈퇴하는 거 말고는 영국이 주권을 회복할 길이 없다. 이 사람은 또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게 영국 독립당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당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영국 독립당인데, 영국을 독립시키는 것, 누구로부터 독립입니까? EU로부터, 유럽연합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고, 목표에 달성하자 뭐 며칠 전에 사퇴했더라고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여기가 영국 노동당 당수인 코빈입니다. 제3의 길 노선을 반대하고, 제3의 길 노선은 앤서니 기든스가 뭐 90년대에 얘기했던 그 제3의 길을 반대하는 그 정통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로 복귀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코빈인데, 이 양반도 이 EU의 그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거를 지지했다가 이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노동당 지지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EU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찬성을 했으니까. 현재 EU의 가입국은 꽤 많습니다. 이걸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영국, 아일랜드 쭉 많죠. 보통 그 유럽연합이라면은 그 프랑스, 독일이 이제 가장 큰 나라들이고 경제력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이 정도인데,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 이른바 잘 나가는 유럽 연합은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뭐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 핀란드. 그리고 놀랍게도 헝가리랑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가. 그 다음에 터키가 지금 후보 국가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오늘 신문에 보셨겠지만은 터키 그 수상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80년에 탱크를 한 것처럼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이 일정 정도 3개월간 정지됐고 모든 기본권이 지금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EU가 터키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가입 휴만국이 이제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여기 이미 가입을 했고요. 여기 지금 약간 몇 년 된 표라. 이슈는 가장 큰 문제가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민자에 대해서 이 캐머런 수상은 We can new cheap labor. 이민자 들어오는 거 얼마나 좋냐. 싸구려 인력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기업들 좋아할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물가 내려가서 좋아할 거다. 라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베트남, 뭐 벵글라데시, 그다음에 연변 조선족, 몽고족들이 와갖고 지금 이 뭐 식당이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 현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코빈 노동당 당수는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지 않고, 우리 이 사람들 역시 새로운 노동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양쪽이 다 EU에서 유럽연합에 탈퇴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깃발 자체가 영국 국기죠. 유니언인가 하는 거. 그 외국인들이 우리의 PC와 돈을 다 가져간다. 농담 비슷하게 한 거죠. 찬성파, 브렉시트 찬성파의 가장 큰 이슈를 삼은 것은 난민 문제였습니다. 난민 문제를 난민과 이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탈퇴할 경우에 유럽 경제와 세계 경제와 영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마치 이런 식인데, 이쪽 사람들은 야, 그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주로 건설업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가다 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 다른 분들, 이 이후에 잔류하자라는 분들은 야, 그런 거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내가 좀 전문가로서 얘기하건데 영국 경제가 잘 나갈 거야. 잔류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경제가 누굽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국 경제 누구의 경제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전문자적인 그 토론들이 많죠. 여기 전국 재무성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이 탈퇴할 경우에 GDP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공공부채가 늘어나고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경제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자 문제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의 문제죠. 지금 유럽 전체에서 지금 그 IS 테러리즘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게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여기 프랑스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가 그 북아프리카 이쪽을 식민지를 지배했었거든요. 알제리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런 거랑 다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상당히 적은 나라고요. 독일이 꽤 많아요. 왜냐면 터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이제 바다 건너가 또 리비아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이 리비아가 이탈리아 식민지였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이 프랑스, 무슬림 인구가 10%나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무슬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그 여학생들이 이 뭘 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라고 했더니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반대해갖고 또 이제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옷차림 가지고 난리야.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프랑스예요. 사실은 이 무슬림이라든가 IS 테러리즘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시달리는 나라는 영국은 아주 부분적이고 가장 큰 나라는 사실 프랑스예요. 난민들이 지금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신문에 맨날 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이쪽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배를 타거나 해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정말 그야말로 유러피안 드림을 쫓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4만 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럽에 그 여행 가게 되면은 한 공항에 들어갈 때 한 번 딱 체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령 프랑스에서 독일 갈 때 국경 통제가 없다는 거 아시죠? 한번 유럽 가본 분들은. 그게 이제 쉔겐 조약이라고 좀 뒤에 나올 텐데, 그 쉔겐 조약에 의해서 이 쉔겐 조약 가입을 한 나라들은 국경 통제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난민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게 가령 그리스에 딱 입국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가 쉔겐 조약 가입국이 EU 유럽연합 가입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에서 독일로 들어갈 때 독일 국경에서 아무도 체크를 안 합니다. 독일에 들어가서 그냥 난민지를 얻어가지고, 난민지를 얻는 순간 이 우리나라보다 난민에 대해서 훨씬 더 휴머니즘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온갖 혜택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에 특히 전쟁 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시리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이렇게 몇 100만 명 단위로 지금 시리아에서 탈출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IS가 지금 활동하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데, 이 시리아가 무너진 이유가 그 뭐 시리아 집권당이 반민주적이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서방 군대가 시리아를 폭격하고 공격하면서 시리아 대전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거기 반군을 도와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럽과 미국은 이 시리아의 비극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엄청난 그 난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이 터키를 통해 가지고, 시리아에서 터키로 가는 건 쉽거든요. 요즘 뭐 신문에도 나오지만은 가령 우리나라에서 그 터키로 그 IS에 들어간 그 어떤 청년이 있었죠. 그 친구가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행방불명이죠. 그 터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갔고 여기 그리스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부터는 이제 다 자유 통과니까 간다 이겁니다. 자, 이걸 알기 때문에 나라들이 이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난다. 일단 난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저 속에 난민들 중에 일부가 IS 테러리스트가 껴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어저께 그저께 신문에 났죠. 독일에서 뭐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파키스탄 친구인데, 근데 겉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처럼 얘기해가지고 독일의 그 난민지를 얻은 친구가 17살짜리 친구가 이 열차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칼로 찔러버렸지 않습니까? 17명을.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15년 작년 기준인데 유럽에 유입된 난민이 무려 100만 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이따 나오겠지만 그리스 자체가 지금 완전히 몰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97년, 98년 같은 나라인데, 근데 다행히 이제 그리스는 별 걱정 안 하는 게 그 난민들이 그리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스에 머무르지 않아요. 대부분 다 더 잘 사는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로 다 열차 타고 떠나버리지.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그리스를 들어온 다음에 결국 어디 정착하냐면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터키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남아있는 거고,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에 12만 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작년에 나온 얘기들인데 아예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어요. 아예.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근데 문제는 조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년도에 난민지에 관한 협약.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내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난민들은 이 인도주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우리나라 법무부가 잘 안 지키죠. 되도록이면 그냥 내쫓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조약이 유럽만 있는 조약이 쉔겐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EU 안에서 검문 검색이라든가 여권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유럽 공동체라는 거의 목적은 세 가지 자유예요. 첫째, 인간이 이동하는 거를 자유롭게 하자. 두 번째,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 세 번째,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노동력 내지는 인간의 이동이라는 걸 빼면은 자본의 이동과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FTA 협정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제한적으로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라. 허용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이제 일종의 유니온을 만드는 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FTA 맺을 바에는 차라리 한국이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가 실제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린 조약.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97년에 이건 왜 만들어졌냐면은 유고슬라비아에서 90년대 내내 코소보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유고슬라비아 난민들이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유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 의무화라. 그 얘기 뭐냐면은 처음 발진 나라에서 먹여 살려라 이거예요. 딴 나라로 못 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처럼 그리스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작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난민을 쿼터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 같은 데로 스웨덴 같은 데로 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영국도 받아라, 헝가리도 받아라, 에스토니아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헝가리라든가 에스토니아 이런 데는 가난해요. 국민소득이 1인당 5,000달러도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요. 이런 나라들이 야 미쳤냐,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난민을 받아야 돼요 하면서 거부하면서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쉔겐 조약 가입국이 이제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은 이 우리나라 여행 안내 사이트에 나온 얘기예요. 이 영어. 그러니까 쉔겐 조약 가입국 그리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나라들 노르웨이, 스웨덴 뭐 다 알고요.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게 동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련 연방공화국 안에 있었던데 독립돼 있거든요. 거기다 나토 가입국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푸틴과 지금 전쟁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폴란드랑 슬로바키아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빠져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들어가 있어요. 영국은 이제 쉔겐 조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령 프랑스에 있다가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영국의 히드로 공항인가 여기서 다시 여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조약 때문에
이 난민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유럽 전체 나라들이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스페인, 이게 2012년 통계인데 지금 별로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여러분들 아시죠? 2008년도 말에 이제 세계금융 터지기 나서 2009년도부터 유럽이 지금 재정위기가 터졌고, 그게 또 은행위기가 돼버렸고, 그게 이제 2012년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역시 유럽 전체의 그 경제 위기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지금 모든 사태의 백그라운드 얘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 제가 뒤에서 나오겠죠. 왜 해결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청년들, 25세 이하 청년들 중에 절반이 실업자예요. 그리스도 절반이 실업자예요. 대학을 나오고 나니건 간에. 이탈리아 35%, 프랑스 20%, 뭐 포르투갈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절반 정도가 되면은 이 중에는 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게 누구냐면은 이 실업자들 중에 유색인종들. 가령 뭐 리비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 친구들, 아니면은 태어나기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생긴 게 까맣거나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당연히.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럼 차별받는다고 느끼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슬람을 믿기 시작해요. 원래 이슬람이 아니었는데 이슬람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 뭐 IS가 이제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SNS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또 백인 청년들은 또 역으로 네오나치 같은 성향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고. 쉔겐 조약 뭐 간단합니다. 그냥 이 1900 언제였죠? 1985년도에 이제 쉔겐이라고 하는 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조그만 그 마을에서 맞은 거고요. 지금 이 쉔겐 조약 때문에 그 시리아라든가 이런 난민들이 마구마구 이제 제한받지 않고 움직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그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쟁과 토론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걸 추동하는 동력이 결국 극우파들이에요. 영국의 독립당을 이 울트라 라이트, 극우파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이번에 영국의 EU 탈출을 주도해 온 거예요. 최대 승리자죠. 프랑스의 국민전선,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하게 하면 민족전선이에요. 왜냐하면 내셔널이라는 말은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랑스 민족 제일주의자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르몽드 디플로마틱이라는 그 신문을 보니까 내년인가 내후년에 그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이 민족전선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올랑드 후보, 올랑드 수상이 사르코지 쪽이랑 연합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쪽이 세요, 지금. 그래서 영국이 EU에 탈퇴한 다음에 가장 강력한 다음번 유럽연합 탈퇴 후보지가 지금 사실은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가 탈퇴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연합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축이 프랑스랑 독일이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이탈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타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가령 뭐 이탈리아 북부에 그 북부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북부동맹이 이제 밀라노 같은 이 약간 이탈리아에서 잘 사는 북쪽 이쪽 지역이고 못 사는 그 이 나폴리라든가 이쪽 남쪽을 아예 분리시키자. 쟤들 우리 싫다 이런 애들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를 둘로 나누자 할 정도니까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지난 한 달 전에 이탈리아의 그 로마 시장이 여자가 됐죠. 아주 이쁜 여자가 됐죠. 여기가 오송운동당 소속인데 오송운동도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탈퇴파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터키도 중요한, 터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럽연합 그 가입 후보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그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에드와른 그 총리 있죠. 이 양반은 10년 전에 이 집권했을 때부터 공공연하게 자기를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192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때 터키가 그 독일군하고 같은 편을 들었다가 이제 패전국이 되는 바람에 오스만 터키족이 붕괴됐죠. 그러면서 케말 파샤라고 하는 그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정을 전복해버리고 공화국을 세웠어요. 처음으로 민주주의 공화국을. 그 이래로 케말 파샤의 정신이 뭐냐면은 이 세속주의. 이슬람 터키인들의 대부분은 이슬람을 믿지만은 이슬람을 국가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터키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헌법에 아예 다시 이슬람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터키가 EU에 가입하지 못해서 안달하지 않는다. EU의 뭐 민주주의 인권 그거 니들이나 먹어라. 나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에드워드 대통령이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리아에 있는 그 IS 쪽 있죠. 얘들을 은근히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양쪽에 뭐 한쪽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한쪽에 어떤 때는 또 뭐 진압도 하고 뭐 이런 이중 플레이를 벌였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문제가 신오스만주의라고 그래요. 옛날 오스만 터키의 영광을 지금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번에 쿠데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지만은 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이슬람 신봉자들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터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점들이에요. 터키도 마찬가지고 알제리도 마찬가지고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전부 다 이 친서방 세력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친서방주의자들이 주로 못 사는 그 터키 이런 나라들의 중산층, 도시 중산층이고 유럽에서 경부한 사람들이고 고소득자들인데 비해서 이런 나라들의 이 저소득자들은 유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유럽어도 모르고 프랑스어도 모르고 아는 건 아랍어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거는 이슬람 형제단 같은 데가 그나마 없는 그 복지를 이슬람의 이름으로 해주고 있고 형제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아랍국들이 IS 쪽 전 단계인 이슬람 형제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양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시리아 난민들 다 얼굴이 까맣죠. 아랍계 쪽 사람이나 아니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제발 국경을 열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죠? 뭐 같은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서 이 여러 가지 난민들을 그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작년에 결정적으로 전환시킨 사건이 이 사진에 크게 났었죠. 시리아에서 탈출한 그 난민 가족이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배가 뒤집혀갖고 죽었고 이 3살짜리 쿠르디라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우연히도 이 사진이 서방 언론에 유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방 언론이 난리가 났죠. 이걸 보면서 얘예요 죽은 애가.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 시리아 친구가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했는데 캐나다 정부가 거부했어요. 현재 캐나다 총리 말고 그 전 총리가 그 현재 캐나다 총리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집권하자마자 시리아 난민들을 뭐 몇천 명을 받아가지고 공항에서 직접 나가서 나중을 하죠. 따뜻한 인도주의로 당신들을 면접하겠다 하면서. 근데 본 전 정부가 거부했는데 그 캐나다의 여론이 바뀐 것도 바로 이 아이의 죽음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럽 신문에 대서특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이 뒤바뀝니다. IS는 얘를 또 뭐 딴 이걸 얘기했고, 자 이게 우리나라에 나온 그 당시에 나온 토론이에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여기 진중권이에요. 이 친구가 그 이탈리아 친구죠. 이름이 뭐더라? 이 친구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프랑스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프랑스 친구 발언이 난민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리아 전쟁이 커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 전쟁 때문에 생긴 난민이니까 양심이 있으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탈리아 출신의 이 친구도
물론 이제 그 난민들이 들어오면은 경제 충격이 있지만은 하지만 일시적이다. 뭐 그래봤자 뭐 100만 명이고 그 유럽 전체가 5억인데 인구가 그건 뭐 세 발이 피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인도주의 관점에서 언론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저게 안 맞네. 맨 위에 제목이 뭐냐면은 영국 총리의 마음을 바꾼 3살 시신사진. 영국 총리가 누구냐면은 카메룬이에요. 카메룬 수상이 영국은 절대로 난민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난민을 받겠다라고 한 게 바로 메르켈 독일 수상하고 올랑드 이 프랑스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우린 절대로 안 받는다. 내가 왜 보수주의자겠냐?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터지면서 이게 사지 터지면서 이 도저히 여론의 압력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카메룬 수상이 그래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 맞을게. 그 사람들 오라 그래 하면서 여론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된 거죠. 이 양반 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영국 독립당 당시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Safer Britain. 영국을 안전하게 만들려면은 EU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국경을 통제해가지고 유럽 연합의 이름으로 지금 영국에 대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고 지금 압력을 가하는 독일과 영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난민을 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유럽 연합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뭡니까? 난민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나는 주권을 되찾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처럼 이 존슨이라고 하는 그 영국 보수당의 탈퇴주자가 주장한 게 주권 회복이었다는 얘기예요.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쿼터제로 갔거든요. 난민이 100만 명씩 들어오니까 이거를 뭐 독일 혼자 못 받으니까 막 갈라져라 했는데 이 가장 찬성한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고 스위스랑 덴마크는 그래 뭐 그냥 조금 해주자. 왜냐하면 이 스위스랑 덴마크가 복지국가 이쪽 그 정당이 이게 주로 노동당이랑 사회민주당이 있는데 이게 오래 집권하다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이게 우파예요 지금. 일종의 인종주의자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요 덴마크가. 그리고 스위스는 그 전통적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좌파가 집권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파 정부예요. 여기는. 반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헝가리. 여기 뭐 좌파 우파건 간에 이 나라가 다 뭡니까 지금? 스스로가 지금 2010년도부터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에요. 지코가 석자에 전부 다. 나라별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 가장 이민자들한테 관대한 나라는 스웨덴이에요. 역시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도 인정이 많은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말처럼 그 곡간에서 인신 나는 것처럼 일반 서민들도 곡간이 넉넉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독일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 나라들 체코,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은 인색해요.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뭐 5,000달러, 3,000달러 이런 데다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데다가 이제 겨우 가입한 나라니까.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우리랑 비슷하지만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여태까지 난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이민 얘기예요. 유럽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소셜 덤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노동조합, 트레이드 유니온이 쓰는 구호인데 소셜 덤핑을 막자. EU는 오케이. 프리 무브먼트 예스. 난민이 이동하는 거, 쉔겐 조약, 여행객들이 움직이는 거, 다 오케이라 이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임금 노동력이 다른 나라로부터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건 no.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이게 이제 영국 노동자들이에요. 소셜 덤핑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막을 수가 있다. 이건 아마 네덜란드 쪽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셜 덤핑을 막아야 된다. 자, 이게 소셜 덤핑의 모습입니다. 여기 폴란드 사람들이 영국에 꽤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건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 플래카드가 하나 붙었어요. No more Polish vermin. 그러니까 폴란드 이 벌레들 나가라 이거예요.
폴란드 벌레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폴란드 사람들이 뭐 저는 영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주로 이 구멍가게 뭐 채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야채 장사 뭐 이런 거 하듯이, 근데 유럽에 가면은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데 이 야채 이런 거 많이 파는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와중에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이걸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른바 본인들을 이 코스모폴리탄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민자 뭐 아유 웰컴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이 뭐 카메론 수상도 저임금 노동력 어서 와라 라고 하면서 웰컴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뭐 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고요. 영국의 그 이민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85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 하면은 제일 많은 게 원래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36만 명. 그다음에 파키스탄 사람들. 그다음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뭐 생긴 게 똑같으니까 못 알아보죠. 그다음에 루마니아 사람들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이게 그런데 2004년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 동유럽 나라들, 제가 아까 얘기한 못 사는 나라, 이 나라들이 유럽연합 가입국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 유럽연합이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저게 깨져나갈 거다라고 지금 전망들을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한 표를 좀 들고 있거든요. 이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를 보자면은 51년도에 서유럽 6개국,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석탄 철강 공동체. 왜 석탄 철강이었냐면은 석탄과 철광이 바로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주범들이에요. 석탄과 철광을 지배하는 자가, 강철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해서 이기죠. 루르 지방 가령, 알사스 로렌, 이게 다 석탄 지역이고 철강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동으로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58년도에 이제 이 로마 조약에 의해서 유럽 공동체 EEC라는 게 출범했습니다. 뭐 여기서 하나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처음 꾼 사람들은 누구냐? 좌파들이었습니다. 유럽에. 이 2차 대전 중에 반나치 반파쇼 투쟁을 했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르네상스, 이런 사람들이 이 전후에 다시는 유럽 전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이런 민족 국가를 앞으로 해체하고 통일된 유럽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 그러니까 미국 합중국처럼 유럽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 연방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꿈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동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처칠이었어요.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은 유럽에서 다시는 전쟁이 터지면 안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유럽이 뭔가 이 연방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하지만 단 영국은 거기서 빼라. 왜냐하면 영국은 영국 연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영연방이라는 게 있어요. 영연방이 어디냐면은 뭐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데가 영연방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탈퇴하더라도 여기가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 게 왜냐? 영국은 영연방 체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체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2090년대 들어와서 이 마스트리트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됐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동유럽 10개국이 대거 가입하면서 빅뱅이 일어나버려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저거를 동유럽 나라들이 가입하는 거를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데가 다 반대했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직접적으로는 이 유럽연합이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럽연방공화국이라는 거를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인 지역이 가난한 지역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가령 잘 사는 서울과 울산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못 사는 가령 뭐 이 전라도라든가 아니면 충청도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도로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 뭐 돈 없는 할머니가 있으면은 사회복지도 제공해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게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잘 사는 유럽이 바로 독일,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 못 사는 유럽이 과거에는 뭐 스웨덴, 스페인, 그다음에 이탈리아 아니면 그리스 같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동유럽이 딱 들어오니까 훨씬 더 못 사는 나라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리스에 갈 돈이 빠져가지고 동유럽 쪽으로 가버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문제의 반대를 갖다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영국이었어요. 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여기가 여러 가지 전략적 관점이 있는데 첫째, 여기에 이 영국 기업들이 대거 이주할 경우에 아주 싼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 수입할 수가 있고 이거 뭐 우리랑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거 똑같은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입하는 순간부터 그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거든요. 마치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베트남이랑 교류협정이 없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제한으로 입국하지 않잖아요. 지금 관세청에 이 공항에서 많이 막고 있으니까. 근데 무제한으로 들어오니까 아까 얘기처럼 카메룬상처럼 싸구려 인력이 들어오니까 영국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가 있다. 이 가능해지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크게 잉태가 겁니다. 지금. 그 또 하나 사건이 2005년도인데 2005년도에 유럽연합 통합헌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또 여기 관계됩니다. 하버마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성들 교수 옛날에 10년 전에 도와줬던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근데 이 헌법을 프랑스랑 네덜란드가 부결시켜버립니다.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야 되는데 두 나라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통합헌법은 그래 없는 걸로 치고 통합헌법을 대신해서 만든 것이 바로 리스본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모든 나라가 비준했고 그래서 2009년도 12월 달부터 리스본 조약이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리스본 조약에 따라 가지고 이 자본의 이동, 금융시장의 완전 통합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FTA 체제가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확장되는 거 얘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나라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옛날 소련 소속 국가들, 그다음 폴란드, 그다음에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민소득이 뭐 2,000달러 이래요. 거의 필리핀 수준이에요, 지금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하나의 그 시스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 나온 보도예요. 경향신문에 이 영국이 탈퇴하자마자 그 경향신문의 그 영국에 계신 특파원이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기사를 직접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민자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인도 출신 이민자는 10% 증가했지만 폴란드 출신이 50% 증가했고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폴란드가 가입한 2004년도부터다 라는 거고 그래서 영국 독립당이 말로는 이슬람 테러리즘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게 동유럽 출신,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들 문제였다는 겁니다. 또 실제 여기 문제가 있는데 영국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간 경제 성장률이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이 유럽연합 평균보다 임금 상승률이 훨씬 낮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거 뭐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싼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폴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이 영국 사람들의 반값 정도로 노가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폴란드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건설 노무자, 세차장 일하는 거, 식당 점원, 가게 점원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영국에서 뭐 수도가 막히면은 배관공 부르면은 뭐 한 달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에 폴란드 사람들이 밤중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값으로.
그 다음에 폴란드 사람들이 영국의 뭐 세차장이 여기 뭐 문진영 선생님 영국의 세차장이 기계로 다 하죠. 우리나라도 기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비싸면은 기계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인건비가 싸면은 기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기계로 세차하면은 그 차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생겨요. 아시죠? 손으로 세차하면은 그 흠집이 안 생기거든요. 이거를 여러 명이 그냥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이 경향신문 기사에. 영국의 의사들은 아주 그냥 국가공무원 비슷하니까 뭐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뭐 보통 그냥 2주, 3주 기다려야 되고 아침에도 일 안 하고 늦은 오후에도 일 안 하고 토요일 날도 너무 달고기는 그런데 폴란드 의사들이 딱 오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 날도 일해주고 뭐 아주 잘해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머런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폴란드 사람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얼마나 영국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냐. 이거야말로 영국 유럽연합의 혜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소비자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회사 사장들의 관점인 거고 영국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큰 타격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그 유럽연합의 규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국이건 어디건 간에 유럽연합 가입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3달만 일하게 되면은 영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정한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게 되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생활비를. 그 복지 혜택이죠. 근데 그게 많을 경우에 한 가구당 6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가 그 유럽연합 전체 일종의 규제죠, 이게. 근데 이 규제를 영국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영국인들이 그래서 저 폴란드 애들이 내 일자리도 뺏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낸 세금을 쟤들 다 먹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반발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 캐머룬의 이쪽 사람들이 루마니아라든가 불가리아가 또 2007년에 아까 가입했거든요. 아까 이처럼 반기제로 가입했는데 여기를 일부러 그냥 영국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그 사이에 2014년에 풀었는데 2년 만에 영국 내 5위의 이민자 공동체 아까 루마니아 나왔죠? 루마니아 사람들 정말 가난하거든요. 거의 뭐 북한 수준 정도까지 가난했던 나라예요, 저 나라가. 더군다나 이 터키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슬람 국가죠. 루마니아건 아니 폴란드건 간에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아니면 저 그리스 정교 쪽이죠. 그나마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인데 터키는 달라요. 터키는 저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이건 뭐 영국만이 아니라 뭐 독일, 프랑스 여기서 다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또 코빈 수상은 그럼 어떤 입장을 취했냐? 이 양반이 그 BBC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의 핵심 테즈는 뭐냐면은 이민이 문제가 아니다. 긴축 정책. 긴축이라는 건 이제 돈을 줄이는 거. 국가가 돈을 안 푸는 거. 그 다음에 긴축을 하면 당연히 반복지가 되죠. 당연히 그럼 반노동 세력이 돼버리고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려면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 규모가 균형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핵심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정도예요. 근데 지금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3만 달러에서 한 3만 5천 달러 정도예요. 더 차이가 나죠. 근데 거기다가 동유럽까지 들어오게 되면 동유럽은 거의 5천 달러, 2천 달러 수준이에요.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되어버렸을 경우에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에 엄청난 이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이동의 방향이 주로 이 자본 내지는 부유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빈 이 양반의 얘기는 결국은 이런 얘기인데 유럽연합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리스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초강력 긴축 정책을 하면서 공무원들 해고시켜라, 노인연금 줄여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그리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다 모든 데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청년 실업자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영국, 독일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런 현상이 유럽연합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에 있는 알제리, 리비아 이런 데서 동시에 다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해법은 뭡니까? 이 나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가 복지를 늘려야 되고 노동권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코빈의 얘기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또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빈 얘기는 뭐냐면은 코빈은 이제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걸 지지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은 영국이 비록 유럽연합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영국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거다. 여전히 이 보수당이 통치하는 체제에서는 복지를 줄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거고 다만 그냥 폴란드 사람들 한 80만 명 뭐 요게 좀 주는 것 뿐인데 사실 뭐 아까 얘기처럼 80만 명이 무지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노동시장 기원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리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빈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민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긴축, 반복지 이런 식으로 지난 거의 8년간 유럽연합이 일관되게 움직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가 이게 언제냐면 작년 7월달 6월 말 사건입니다. 작년 6월 말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국민투표를 했어요.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마치 국민투표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해갖고 여기서 물은 건 뭐였냐면은 유럽연합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해서 채권을 갚아라. 탕감 절대로 안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내밀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치프라스 총리라고 하는 시리자라고 하는 그 정당의 대표 그리스 총리가 이건 나 혼자 결정하기 힘드니까 국민들한테 묻겠다 했고 던졌더니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나온 거예요.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왜냐? 유럽연합은 끊임없이 긴축을 요구하고 복지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그냥 뭐 얘기를 하자면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로화를 쓰는 게 아닙니다. 가령 스웨덴과 덴마크는 독자적인 화폐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 나라에 여러분들이 여행할 경우에는 유로화가 아니라 저 나라 화폐로 환전을 따로 해야 돼요. 영국은 당연히 파운드화를 지금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헝가리,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스위스 뭐 여기 이후에 탈퇴 여기는 아예 가입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했더니 반대 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좀 재밌는 얘기인데 가령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유럽 경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들이에요. 유별나게. 왜? 유로화 체제에 들어가지 않은 으로 해갖고 일종의 통화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화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글로벌 금융위 상황에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나라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잘 사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프랑스라든가 핀란드 이런 나라도 있지만은 못 사는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키프로스,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시리자가 이겼을 때 이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게 시리자
그리고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뭐 경찰들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97년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그 다음 해부터 1998년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30% 무조건 해고시키라고 그래갖고 공기업들에서 막 엄청나게 해고당하기 시작하고 시중은행들에서 30% 무조건 잘라라 해갖고 정말 눈물 바다가 돼버렸고 그러면서 울산에서 막 파업 벌어지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98년, 99년도 2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문제는 그리스 같은 나라든 2년이 아니라 지금 무려 6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 2011년 얘기인데 이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가장 큰 나라가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문제는 이게 메커니즘이 해결이 되지 않는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죠. 이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사용국들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의 그 야사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은 유로화가 만들어져 갖고 사용된 게 99년, 2000년도부터인데 그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집권당이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권이었어요. 그 당시 수상이 슈레더 수상이었습니다. 슈레더 수상이 내거는 목표가 바로 제3의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게 뭐였냐면은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거였고 복지를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 500마르크 짭, 우리로 치면은 뭐 거의 최저임금 짭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 3인당이 분리돼 나갑니다. 좌파당이라는 정당이 아예 분리돼 나가버려요. 반대했던 거 3인당 내부에서. 그때 유명한 사람이 오스카 라퐁탱이라고 하는 이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 당시 슈레더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그 유럽연합과 그리고 유로화 체제라는 것이 일종의 신자유 체제고 이거는 자본의 독재다라고 하면서 공개 조립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결국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인간의 심장은 왼쪽에 뜨죠. 심장은 왼쪽에 뜬다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좌파당 당수로 갑니다. 이 좌파당은 과거 이 동독의 공산당, 이게 나중에 민주주의 사회주의당으로 바꿨는데 이 당과 이 서독에 있었던 사회민주주의 자들 중에서 좌파가 합쳐갖고 만들어진 당이에요. 핵심이 이제 유로화 체제를 이루한 핵심이 이제 마스트리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1993년도에 맺어진 조약이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유로존을 만들자는 겁니다. 유럽이라는 데가 통합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화폐를 돈을 합쳐버리자 이거예요. 환전하는 뭐 이거 다 복잡하니까 돈이 하나가 되면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여러 가지 뭐 지급이라든가 결제 이런 것도 굉장히 쉬워지지만은 동시에 자본이 이동하는 것도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람이 뭐 프랑스에 있는 증권시장 가서 투자할 때 굳이 뭐 환전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편해지죠. 자본의 이동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원화를 폐기하고서 뭐 중국의 위안을 쓰게 되면 당연히 그냥 중국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쉬워지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도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거랑 연관돼 갖고 이제 이 얘기는 이문택 교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분인데 이분이 지난 2주 전에 프레시안에 쓴 칼럼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냥 따왔습니다. 이분 얘기가 좀 참고할 게 많아가지고 첫 번째, 이 영국이 탈퇴했다는 것은 사회적 유럽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영국이 탈퇴해서 심각해진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해져 있고 이거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사회적 유럽이라는 건 뭐냐? 소셜 유럽이라는 건데 영어의 소셜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그냥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 중립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셜이라는 말에는 사회연대 내지는 사회공동체 내지는 뭔가 함께 같이 가는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셜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이 소셜 유럽이라는 거는 유럽 전체를 동일한 형제를 가지고서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셜 유럽이라는 것이 바로
유럽의 진보적인 그 노동운동과 복지국가 운동과 그리고 진보적인 정당의 공통의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좌절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영국이 지금 탈퇴하는 거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탈퇴를 찬성했던 가장 컸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 그 다음에 뭐 독일도 마찬가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만이 아니라 뭐 도이체방크라든가 이런 은행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 폭스바겐이라든가 아니면 뭐 벤츠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 얘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얻었는데,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특히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거는 여기 나오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을 이 시장 자본주의 논리에, 그러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 논리로 나가겠던 그 주력군이 유럽의 그 기독교 민주당 같은 그런 질서자유주의 내지는 우리로 치면 이제 이게 바로 중도적 자유주의 이런 얘기인데, 여기 하나 더 하죠. 유럽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정당, 그러니까 유럽 연합 체제를 만든 정당들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국 보수당이라든가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럽 연합을 만든 그 주력은 영국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었고, 여기를 이끄는 나라들은, 여기를 이끄는 정당은 첫 번째가 기독교 민주당들입니다. 그 기독교 민주당의 이념은 질서자유주의 내지는 소셜 리버럴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 중도적 자유주의 내지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김종인 대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그분이 독일 동마셨으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바로 질서자유주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진보로 보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저쪽은 정말 미국 공화당 먹으면 정도로 그냥 노골적인 신자유주의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유럽연합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질서자유주의 버전인데, 이게 지금 이 한계 직면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 질서자유주의 같은 게 이른바 온건 우파 정당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노동당, 사회민주당들, 여기도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그 영국의, 독일의 슈레더 수상, 그리고 가령 지금 현재 프랑스의 대통령인 올랑드 대통령, 이 양반이 사회당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셜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다 사회민주주의자인데, 이 양반이 집권하자마자 자기 공약 다 깨버리고서 부자 증세 다 없던 걸로 다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달 전부터 프랑스에서 엄청난 가두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왜냐?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복지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배신했죠. 근데 이제 올랑 주상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도 공약 지키고 싶었는데 유럽연합 체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랑드 스스로.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김문택 교수 얘기가 결국은 유럽이라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만들었던 세력이 그 한편에서는 이 소셜 리버럴, 이 기독교 민주자들이었고, 또 한편이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뭐 이 사회주의 내지는 거대한 노동조합, 그리고 그 기축이었던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배제된 채로 가고 있고, 이 사람들은 현체제를 옹호하고 있고,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른바 이 프레카리아트, 불안정 노동자들, 우리랑 똑같죠. 이 비정규직, 알바, 가장 큰 피해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반이민에 지금 앞장서 오면서 네오나치 같은 영국 독립당 슬로건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렉시트, 영국의 탈퇴는 자본주의가 민주적인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였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이게, 그리고 이거를 했던 게 결국 이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조직화된 노동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더 이상 국면을 이끌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양반도, 이문택 선생도 그렇다고 해갖고 영국이 이 EU에서 탈퇴한다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지난 6월 4일자에 영국의 가디언즈에 그리스의 전 재무장관이었던 그 바루파키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 그리스 재무장관이었고, 이 사람이 바로 치프라스 정부하에서 이 영국, 이 유럽 채권단이랑 그 강경하게 대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영국이 탈퇴하는 거는 그거가 답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입니다. 이 가디언즈에 이제 인터뷰했고, 유럽 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처럼 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꿈을 꿨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브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칸트가 그 2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유럽 평화의 꿈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그리고 계몽주의가 관철되는 꿈을 꿨는데, 작년에 이 볼프강 슈트렉이라고 하는 그 독일 사람이고 이제 유명한 그 진보적인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브마스 깝니다. 하브마스 같은 사람들 당신들이 철없이 유럽 연방공화국이라는 거 꿈꾸는 바람에 당신 꼬임에 넣으려고 사람들이 순진하게 끌려가가지고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냐. 당신 책임져라. 하브마스 보고 이런 거예요. 하브마스의 제자가 송길 교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 시리자의 치프라스 총리가 올해 1월달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긴축 정책을 펼치는 유럽 채권자들한테 재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금융위기가 터졌고, 1차 구제금융, 2차 구제금융. 근데 그거 아직 해결이 안 돼갖고 작년에 3차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은 국가 파산 위기로, 우리나라가 97년 12월에 그랬죠. 그 위기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월드뱅크랑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죠. 400억 달러. 그거 못 받았으면 국가부도로 갔거든요. 그리스가 똑같은 시기로 갔던 거예요. 작년에 또 세 번째로. 그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97년에 위기에 처했을 때 이 IMF가 요구한 게 있죠.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거를 비공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 바람에 매각된 게 뭡니까? 바로 외환은행 로스타트에 헐값을 팔았죠. 대우주 중공업 GM한테 거의 4천억에 팔아버렸죠. 이게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더군다나 세 번째,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에 들어갔는데, 협상의 주모제가 이거였는데, 흰고르기를 하다가 흰고르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유럽연합애들이 야 그래? 너 새끼 아예 나가. 이 새끼 못된 놈 아니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빚쟁이 주제 라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 정부가 저렇게 강경하게 독일과 부딪히면서 백제란하고 합상하다가 불과 한 달 뒤에 무조건 투항해버립니다. 너 유럽에서 내쫓아버릴 거라고 하는 방금 전에 볼프강 슈이블러의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왜냐하면 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에 그리스의 모든 은행 업무가 정지되어버리고 국가 부도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행 업무가 부도가 나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무역이 정지되어버리고 거의 한 몇 달 정도는 그리스가 경제가 정말 대공황보다 더 큰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이 협박을 뭐 협박 공갈이 아니라 실제로 예상 가능한 협박이었으니까 여기에 굴복해가지고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쿠데타다라고 하면서 다 엄청나게 분노하죠. 이 협상을 주도한 게 메르켈 총리였고 이 양반이 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수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그리스가 엄청나게 많은 양보를 해요. 그 양보 중에 가장 큰 게 공무원들 줄이는 거, 교사들 잘라버리는 거, 그리고 복지를 엄청나게 줄이는 거, 연금 줄이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에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죠. 그 섬들을 가려면 항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항구를 민영화시켜버립니다. 누가 여기다 팝니까? 첫째가 중국, 두 번째가 독일. 한테 민영화시켜 헐값에다 팔아버려요. 부가가치세를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그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식당들도 많고 부가가치세를 걷고 그다음에 연금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500억 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한 660조 정도의 국유자산 펀드를 설립해갖고 이거를 자기 나라 공항, 항구 이런 것들 다 팔아버리는 거야. 우리로 치면은 97년 후에 98년에 우리나라 뭐 부산항이라든가 인천공항 이런 것들 다 공기업들이잖아요. 이거를 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다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생긴 돈 가지고서 돈을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8년도, 97년에 금위가 터졌을 때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150조 원 정도, 150조 원이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있는 그 정도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요. 그래서 은행들을 살리고 대기업들을 살려내거든요. 안 그랬으면 전부 다 망했을 거고 대공황이 터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한 번에 98년도에.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왜냐? 가능했냐? 한국은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통화주권이 있습니다. 150조를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정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IMF랑 협의를 했지만은. 근데 그리스라는 나라는 자국 은행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없어요.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은행들이 무너질 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그 자금을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독일 정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거죠. 독일 기민당 슈이블레 장관이 고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유탈권을 그리스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슈이블레 장관이 남의 나라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가지고서 너 죽을래 아니면은 자살할래 나오는 상태에서 전자 선택한 거죠.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구제금융이 들어간다는 거는 일정 정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도 공적자금 150조라는 것 중에 일부는 뭐 은행보험이지만은 일부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용납을 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국가부도가 났는데 미국 사람들 보고 세금 내라 한다? 그 트럼프가 인정하겠어요?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유럽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취지가 유럽연방공화국이라는 거고 그리스가 됐건 독일이 됐건 간에 한 나라 국민처럼 같이 상부상조하자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근데 위기가 딱 터지니까 나몰라라 독일 사람들이 그리스를 쳐다도 안 몰라 그래. 저 게으른 새끼들.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람들보다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을 더 일해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 얘기고요. 그래서 하버마스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버마스가 작년에 독일 정부 슈이블레를 비판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우회 정신으로 출범한 게 유럽 공동체였다. 2차 대전 때의 그 반성으로. 근데 지금의 유럽 공동체는 권위주의와 증오, 비이성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바로 독일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고 있는데 바로 거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슈트렉이 아까 얘기처럼 비판하죠. 하버마스가 바로 유럽연합을 만든 거 아니냐. 근데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계몽주의 정신, 인권, 휴머니즘 이게 다 유럽 정신이라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이게 지금 되고 있는데 하버마스가 뭐라 했냐면 독일 정부가 2차 대전 동안 최고의 술품은 벤츠 자동차가 아니라 독일 헌법이다. 독일 헌법 제1조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인권의 존엄성은 불가침하다라는 게 제1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일이 수출한 거고 이 정신에 의해서 유럽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정신이 바로 리스본 조약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사회권, 노동권의 정신인데 현실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다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는 결국은 유럽연합이라는 게 인간 존엄성이 아니라 돈, 사회동포주의 내지는 사회연대 정신이 아니라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회귀하고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독일이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나치가 패망한 이래로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미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가령 독일의 슈이블레 장관을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 목을 쳐버리는 이 참수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IS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만평들도 있고 그러면서 가령 그리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좀 못 살고 힘든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잘 사는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못 사는 우리들을
도와줘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돈을 갚아 나갈 텐데 이 없는 사람들을 더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니 내가 아예 이러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이럴 바에는 아예 유럽연합에서 나가자라는 얘기가 지금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버마스 얘기가 메르켈 수상과 슈이블레가 독일인들의 무덤을 파고 있고 결국은 유럽연합과 유로화 체제에 무덤을 파고 있다는 식으로 하버마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르피가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한 게 이 구제금융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그리스에 대해서 엄청난 그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갖다 갈취하는 이런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과거 같았으면 전쟁이 터질 거였다. 독일의 슈피겔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피케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이죠. 2년 전에 그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 가지고서 뭐 불평등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피케티가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독일의 메르켈 변하기를 독일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바로 1920년 2차 세계전, 1차 세계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 정부가 독일의 바이마르 중앙 정부를 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와 똑같은 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 1920년대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국 무너지고 나치가 집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이 전후 배상 책임을 지면서 결국 채무 책임을 지면서 피 갚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국은 복지도 제대로 못하고 막 망해버려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원래 복지국가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채무를 프랑스가 요구하니까 이거 하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독일 히틀러가 집권한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여기 지금 전쟁이가 나온 겁니다. 베르사유 조약과 그 다음에 이제 마샬 플랜 얘기라는 게 왜냐하면은 마샬 플랜에 의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루즈벨트라는 그 대통령이 만든 건데 결국은 굉장히 관대하게 서유럽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과 정반대였죠.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서 돈 내놔라고 요구를 하는 게 베르사유 조약인데 비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거는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서 그래 너 망했지 내가 돈 공짜로 빌릴 테니까 전후 복구해 이런 거였거든요. 마샬 플랜에 의해서 독일이 살아났는데 그 독일이 은혜를 갚지 않고 왜 지금 망한 그리스한테 저렇게 잔인하게 구냐. 저거는 마샬 플랜 정신에 없는 게 아니라 베르사유 조약이고 저런 체제가 되면은 증오와 원한 적대감이 자란다는 겁니다. 피케티가 얘기한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케인즈 경제학이랑 연결돼 있어요. 케인즈가 피케티가 얘기한 거예요. 피케티가 얘기한 게 케인즈였거든요. 케인즈가 유명해진 게 전 세계적으로 1918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맺을 당시에 케인즈가 일종의 우리로 치면 기재부 사무관 정도로 거기 조약 현장에 가서 현장을 딱 보니까 프랑스랑 영국이 전승국인데 얘들이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중부 유럽, 독일과 오스트리아인데 여기를 결국 빈곤에 빠뜨리려 하는 건데 여기 망하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되면은 복수하는 건 쉽다. 왜냐면 저 새끼들 때문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근데 감히 예언한대. 자유방임 자유본주의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경제적 기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면서 케인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거를 독일이 감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은 저거 감당하지 못할 거고 결국은 독일은 반발할 거고 히틀러가 등장한다는 거를 케인즈가 예언한 거예요. 히틀러가 등장하는 건 뭡니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오늘날 다시 반복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유가 결국은 1936년 대공황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결국 영국이 탈퇴하는 것도 결국 그 배경에는 2008년도 말에 시작된 세계 대불황, 30년대 대공황 이래로 가장 최악인 대불황이 현재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헤쳐나지 못하는 이런 유럽의 정당들, 집권자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지금 영국 독립당을 지지했고 그러면서 영국 독립당이란 결국 일종의 나치의 현대판인데 여기를 지지하는 사태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영국만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해결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 해결 못하고 있고 어제가 마지막이지만
그리스가 지금 구제금융을 지난 작년에 받았는데 지금 뻔한 게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뭐 노동권 대학화시키고 복지 대학화시키고 임금 줄고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임금이 줄면은 소비가 줄죠. 그럼 내수장이 주니까 기업이 망가지죠. 투자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라는 경제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그리스가 지금 돈을 또 800억 달러 빌렸으니까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갚을 능력이 점점 더 퇴화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2, 3년 뒤에 또다시 4차 금융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데 4차 금융 구제금융을 받든지 아니면은 유로존에서 탈피하든지 그 얘기는 동시에 완전히 또 그냥 새로운 변이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만이 아니라 이 소로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하버마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로스 투기자본의 대명사기도 한데 이 양반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 투기자본을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때문에 결국 불안정하고 따라서 이거는 무너질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분 얘기는 저 동의하는데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유럽 연방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 통일된 조세 체계, 유럽 연방 뭐 부가치세라든가 유럽 연방 법인세 같은 거를 걷어가지고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유계처 나라들을 갖다가 정말 관대하게 도와준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에요. 지금. 그 얘기 뭐냐면은 이번에는 영국이 탈퇴했지만은 조만간 그리스가 탈퇴할 거고 또 조만간 프랑스가 탈퇴하면서 유럽이 무너져 나갈 텐데 그거는 문제는 그게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탈퇴마다 할 때마다 거대한 금융위기 외환시장 위기가 터져나갈 거고 그때마다 한국 경제 증권시장 외환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릴 거고 그 유럽의 경제가 마이너스 내려갈 거고 그 유럽의 수출이 줄어들 거고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결국 세계 경제 전체, 한국 경제 전체가 지금도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른바 L자라고 하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계속 내려간 채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대공황같이 엄청나게 그냥 터지는 건 아닌데 핵폭탄이 몇십 개가 한꺼번에 터진 게 30년 대공황인데 이번은 핵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라는 게 지금 이분들 얘기고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